나란히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일본의 가기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발언한 고노 외상은 그러나 이번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은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색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이 왜 이번 제외 조치에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은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선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부당하다는 우리 정부 주장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게 되는데요. 일본이 결국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과연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참여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 예정돼 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관련한 논의가 최우선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선 가기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이번 조치는 명백한 보복 조치로 보는 우리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내려진 만큼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역할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나라 사이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재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미일 그리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30분 간격으로 먼저 열려서 3국이 만나기 전 한일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3국 회동에서조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당장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한미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강경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도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어제 강수를 뒀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계속된다면 한일 안보의 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압박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지소미아는 북한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맺은 협정으로 일본은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와도 맞물려 있어 강 장관의 발언은 일본뿐만이 아닌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메시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일본의 가기 결정이 이미 내려진 만큼 오늘 있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미일 삼각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연합뉴스TV 임혜진입니다. 네, 이처럼 일본 가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끝내 통과시키자 정치권은 일본의 결정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김 기자 나와주시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아베 내각은 한일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아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표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사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한국당은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일본 가기 결정을 반영한 문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우리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초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는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려면 우선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예결위는 당초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 2시로 공지했습니다. 일본의 가기 결정이 오전 10시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회의를 오후에 하려 했던 것 무책임한 태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오전부터 추경안 감액과 증액을 논의했고 오늘 낮 12시 20분쯤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후 7시쯤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에야 처리될 것으로 보여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경안 규모는 얼마로 확정이 됐습니까? 네, 여야 3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총액을 5조 8,30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는 정부 원안인 6조 7천억 원에서 8,700억 원 정도 감액된 액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 원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추가됐고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해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야당의 요구대로 약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원안의 증액분을 반영한 총액에서 약 1조 3,700억 원을 감액해 추경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일본이 가기,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불리는 백색 국가가 어떤 것인지 황인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개인과 개인이 물건을 거래할 때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면 굳이 물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 간 무역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칫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의 경우 못 믿을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반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수출 절차를 줄여주는데요. 이것이 무역 특혜를 주는 안보우방국 백색 국가입니다.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이유로 우리가 전략 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 제도가 일본보다 더 깐깐하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장 첨단 소재, 전자 등의 전략 물자는 물론 비전략 물자까지 1,000개 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는데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 업체 역시 수입 물품을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네, 일본이 경제보복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의 추가 규제에 따른 대응을 고심하면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조달처 모색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기계, 화학업종 등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 논의도 하고 있지만 당장이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예. 저 당장은 안 되겠죠. 몇년은 걸리지 않을까. 중국이나 이런 데 뭐. 가장 민감한 분야는 반도체 업계. 이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세계 핵심 소재 외에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등 소재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법인을 통해 규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추리는 한편 구매팀을 총동원해 일본 외의 다른 수입처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들과 실시간으로 확보된 재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LG화학, 삼성 SDI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도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 생산업체와 접촉에 나섰습니다. 정유업계나 자동차 업계는 공정 설계상 일본산만 쓰도록 한 경우 해당 부품 발주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추가 규제 대상과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기업들은 당분간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48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당장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수소차나 전기차에 극히 일부 부품에 일본산 소재가 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수소차의 연료 탱크로 쓰이는 탄소 섬유도 100% 일본산입니다. 베어링이나 스프링 등 자동차 부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소재 개발이나 부품 개발 그걸 확대하고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부품 소재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잘 써준다면 긍정적인. 기계를 깎고 만드는 공작 기계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큽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 프로그램 등은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독일 등 유럽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고 시간도 걸립니다. 정유 분야에 쓰이는 촉매제나 바이오 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이러스 필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와 반도체 웨이퍼 마스커 등도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대기업들보다도 실제 1, 2사 중견기업들한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따져서 정부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와 연료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소 중견업체의 경우 대응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한편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 그리고 24분 뒤인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이번 발사체는 마하 6.9의 속도로 약 220km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고도는 25km로 분석됐습니다. 비행거리와 고도는 이틀 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들을 소집해 1시간 반가량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1차장과 김현종 NSC 2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또다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틀 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쏘아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세부 재원 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이틀 전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로 발표하고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양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현재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종 11일 만에 청주 모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던 조은누리 양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종 11일 만에 청주 모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현지 시간 1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3국은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룬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o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agre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on 30 June. 이들 3국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미사일이고 전혀 언짢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재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RCS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대북, 대공, 대테러 활동에 사용했고 민간인 사찰을 위한 활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세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시간 전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10곳 모두 최종 동의 결정이 나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9곳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측이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했고 해당 학교들이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평가 계획 안내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의무는 5년 전 평가에서도 적용되는 등 부산시 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발표됐던 전북과 경기 지역 자사고 중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와 지정 취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발적인 전환을 신청한 2개 학교와 평가로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10개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네,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 학부모 측에서 강력히 지정 취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는 물론 학부모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 자사고 측은 단 학교라도 지정 취소가 된다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서울 자사고 측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사고들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미지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고교 입시는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부터 강력히 반발했던 부산 해운대구 역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 주 전 교육부가 최종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 동산고 역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학교와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린 성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작업자 3명이 숨진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할 예정인 경찰은 관리 부실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 3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고 당시 현장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관할 양천구청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빗물펌프장 시설관리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내부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점과 수로시설의 일부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수사팀에 합류한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관을 중심으로 이 의혹에 관련한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사고 현장의 배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감식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 유벤투스 측이 지각 사유로 한국 경찰에 에스코트가 없었다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유벤투스로부터 에스코트 요청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또는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에스코트에 나섭니다. 공식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 유벤투스 측이 지각 사유로 경찰에 에스코트가 없었다라고 말한 건 국내 규정을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실제 유벤투스 측으로부터 에스코트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일 에스코트 요청이 있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지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 에스코트를 받으면 신호를 개방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통제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을 때 순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선행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정도지 신호는 다 지킨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극렬한 저항 움직임 등 위해 요인이 있었던 탓에 교통통제가 일부 이뤄진 사실은 있습니다. 호날두 노쇼의 지각 사태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유벤투스.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팬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최근 240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대량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이러한 저작권 걱정 없이 효과음이나 배경 그림 등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재료 콘텐츠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누적조회수 280만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1000개가 넘는데 줄줄이 삭제됐거나 비공개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음원과 사진, 영상으로 인한 문제는 1인 방송, 웹툰, 웹소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재료 콘텐츠 시장입니다.
개인이 상업용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진과 효과음, 짧은 영상 등을 매월 구독료를 내거나 개별 구매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D 배경을 사용하면서 원래는 손으로 직접 그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제 캐릭터나 채색 작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재료 콘텐츠 시장을 새롭게 좀 이제 진흥을 한다 그러면 가격도 많이 낮춰주고 우리의 그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시장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콘텐츠 시장은 5G 이동통신 확산과 함께 누구나 콘텐츠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잠깐만 서 있어도 살같이 따가울 만큼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구름이 햇볕을 가려줄 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더니 전국에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31.9도, 대전 34.1도, 대구는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전국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5에서 4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맑은 가운데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 한낮 기온 35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 태풍은 다음 주 수요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경제보복 관련 뉴스 특보는 다음 뉴스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